다들 좋아 보이는데 도프라, 너 요즘 당뇨 수치는 좀 어때? 저요? 완전 새 사람 됐어요. 아, 그래? 야, 강대리, 너 요즘 두뇌는 좀 발달이 됐어? 저요?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진짜 아니야? 메르마, 너 요즘 슬개골은 어때? 저요? 완전 로봇캅 됐죠. 아니, 대체 나 빼고 다들 뭘 먹었길래?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100% 포도즙만을 사용한 우리 엄마네 머루 포도즙. 그럼 나도 사 먹으러 가야겠다. 네, 우럼만의 머루 포도즙은요, 맥반석물과 친환경 퇴비로 직접 포도 농사를 지은 100% 유기농 머루 포도즙입니다. 아주 당도가 높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고객님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셨다고. 네. 어릴 때부터 포도를 좋아하셔가지고 별명이 포도귀신이셨대. 지금은 포도가 되었다고. 그게 뭐야? 네, 먹는 방법은요. 식사와 무관하게 음료수처럼 드시면 되고요. 그렇죠. 따뜻하게 데워 드셔도 되고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더욱 맛있고 진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블랙홀 청취자라고 하시면 원래 50팩에 24,900원인데 23,000원에 할인 좀 되고요. 무려 1,900원이나. 네, 모두들 무료 배송입니다. 1,900원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네, 블랙홀이라고 말씀해 꼭 주시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되겠습니다. 울 엄만의 포도즙 검색하시면 포도즙 외에도 고구마 말랭이, 산딸기 산딸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네, 없어서 못 파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포도즙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포도즙 많이 애용해 주세요. 이용해 주세요. 애용해 주세요. 이용해주세요. 구입 방법은 검색창에 우럼만의 머루 포도즙을 검색하세요. 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메리입니다. 네,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네, 강북 사는 프리랜서 유부남 네, 안도팔입니다. 다들 맨정신이 아니고. 아,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내 소개할 때 내가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꼭 한 번 웃더라고. 내가. 웃더라고요. 되게 재밌나 봐요. 긴장돼서 그래. 뭔가 소개하는 게 웃기나 봐. 나는 또 그거 듣고 나도 똑같이 얼떨결에 막 이러나 봐. 근데 강대리는 진짜 얼떨결에 하는 것 같아요.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자, 이번에도 별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그 저거였죠? 강대리 생일이래 가지고.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됐어. 생일이어가지고. 사랑하는 생일이어가지고 뭐 축하해주고 네, 축하받았죠. 술 좀 먹고. 네. 그랬죠. 부자 됐더라. 기프티콘 쏟아져요. 수고했어. 아, 인기 많아요. 좋겠다. 다른 분들은 뭐 별일 없으셨어요? 안도팔이 바쁜 건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살만. 아, 어떡하죠? 전 이제 끝나는데. 어떡하죠? 저는 3월 달까지 바쁠 것 같습니다. 아, 전 좀만 버티면 돼요. 얼마 안 남았네요. 어떡하 불쌍하다. 이상한 건지. 한구스님, 한구스님 별일 없으셨습니까? 저는 부산에 갔다 왔어요. 돌잔치. 아, 아, 맞아요. 하셨겠다. 네, 저도 아시는 분이죠. 네네. 참고로 멀리서 와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걸 못 받고 다른 거. 맞아. 안타깝게 현금에 상당하는 경품을 놓치셨다고. 네. 네, 쌤통입니다. 네. 선생님 댓글 소개해 주세요. 네, 조긍정님께서 왜 그래 이거 할 때마다? 아니, 시작이 웃겨, 그냥. 아싸, 뜨자마자 다운로드 했어요. 저변편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러블리콘님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네. 역시나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사단 출신인데 그 러블리콘님 있을 때는 경례국어가 단결하면 된다였대. 길어.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MD가 될 거야님께서
한고수님 얘기는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맞아요. 이번엔 현대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 소방관님께서 제가 지대너비앗 3번째 방송부터 들어온 초창기 팬인데요. 결코 컨텐츠의 훌륭함이 지대너비앗과 비교하여 완전 떨어지네요. 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농담이고 컨텐츠의 훌륭함이 지대너비앗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콘텐츠만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튼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나더라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다 뭐라고님께서 듣다가 너무 웃겨서 몇 번이나 빵빵 터졌습니다. 그 이게 다 뭐라고님이 여성분이신데 군대 얘기를 되게 잘하셔. 왜냐하면 아버님이 이제 군인이시라. 그래서 즐거운 군대 대화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군대 이야기가 정겹고 더 재미있었습니다. 해주셨고 하렌님께서 이번 고지전편도 잘 들었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준비하신 부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 들었는데 역시 기대대로였습니다. 하렌님이 축구 팟빵 보려고 오셨다가 아, 블랙홀 들으셨다고 축구 때문에 또 들어오신 분이 많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연관성이 있네요. 그게. 모스트는 끼리님도 축구 때문에 왔다가 블랙홀 들으셨고 감사합니다. 작업술사님께서 이번 방송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육사단 출신이시래. 육사단. 구국의사단. 아우. 우리 부대가 당시 그렇게 대단했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 다음에 도윤이네님께서 도윤이네님이 777 부대 나오셨대. 오. 그 무슨 특수부대. 네. 그리고 저는 한고수님 팬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네요. 그러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몸치 장군님께서 또 아무 말도 없이 후원을 해주셨어.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르브론님께서 새벽 근무하면서 버티는 힘이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건데 요번 주제 고지전 있잖아. 네네. 이 너무 미스터리 쪽이랑 동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좀 좌표를 좀 벗어나긴 했죠. 근데 가끔 이런 것도 말을 안 해. 하면 재밌어. 자기 마음대로 알아와요. 그 다음에 마크 7님께서 친일파 뭐 우리 아, 관련해서 네네. 그거 관련해서 좀 수정사항 말씀해 주셨죠. 수정사항이랑 또 많은 정보 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2036 해병님께서 방송 중 제 아이디를 불러주셔서 놀랐습니다. 해병 얘기할 때 아,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그치. 네. 그다음에 미공맨님께서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후원을 해주셨지.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시르바르님께서 고지전편 잘 들었어요. 아주 많이 생소한 정보들을 알게 돼서 감사해요. 그다음에 나츠님께서 고지전편 잘 들었습니다. 그 맹호부대 나오려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들으셨는데 안 나왔어. 나왔다. 내가 맹호부대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맹호부대도 진짜 잘 싸웠거든 6.25 때. 준비하시면서 이 부대 빠지면 분명히 뭐라고 하실 텐데 아 진짜. 그 이야기 하시면서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달에 다시. 그다음에 피아옹님께서 역사는 반복된다. 가슴 아픈 과거에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는데 진심 빵 터져서 네 번째 듣다가 이제 후기 올립니다. 백선엽, 제 눈에는 공이 보이지 않네요. 이런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다니 감탄과 존경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너무 가볍게 다룬 게 아닌가. 그다음에 팔꿈치 깎는 노인님께서 친일파가 국가유공자가 되고 국가유공자가 친일파가 되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여기 계시네. 모스트는 끼리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축구 관련 팟캐스트 들으려고 팟빵에 왔다가 이런 좋은 방송을 듣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아재님께서 김정은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돼지라 더 걱정이네요. 그 다음에 한고수님께서 이벤트 한다고 네. 이거 남겨주셨고 감사합니다. 한고수님. 뻔뻔하네요. 주루 NC스님께서 자정 이벤트 이관왕 저도 도전 하셨는데 도전 안 하셨더라고. 그 다음에 YYMI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팟빵 후기 처음 써보네요.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후원을 해주셨네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그 다음에 계속 만들어님께서 방송도 재미있고 이벤트도 기대되네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쉽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 다음에
윤멍님께서 사실 전 유령이었는데 첫 이벤트 놓쳐서 이번에는 기필코 하리라 하고 가입도 하고 후기도 남깁니다. 그리고 안도팔님한테 질문을 하셨어. 네. 혹시 경상도 분이신지 한 번씩 사투리가 들려서요. 답변해 주시죠. 네, 티가 나나 보네요. 네. 많이 나죠.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청군 황오키님께서 3일 만에 정주행 완료. 계속 신나고 유익하고 유쾌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하는 거 보시면은 들으시면 방송 참여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그다음에 비스마르크스님께서 원래 팟캐스트는 다른 거 들었었는데 지금은 블랙홀만 듣고 있네요. 이런 미스테리 음모론류의 방송 최애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쭉 방송해주세요. 그다음에 6시 기상님이 이벤트에서 안타깝게 떨어지셨지. 맞아. 6시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네, 안타깝네요. 진짜. 10명 뽑는데 11등이라니 전 너무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구수님께서 피웅비웅 키웅님 주소랑 연락처랑 이메일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아직도 안 보내셨어. 빨리 보내주세요. 진짜요? 아 진짜요? 피웅비웅 키웅님만 못 받으셨어 아이. 지금 상품을. 어디 계세요? 어디 해외로 놀러 가신 거 아니에요? 새내기 입학 준비하시나? 그럴 수도 있어. 고3 연락 주세요. 비웅 네, 기웅 연락 주세요. 님. 그 다음에 동물기는 철학이다님께서 메름이랑 막 되게 잘 대화가 되시더라고. 이상한 대화 하시더라고요. 건담 얘기로. 건더기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이상한 이야기야. 아 근데 나는 진짜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그 시장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 무시하지 마 새끼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냥 잘 모르는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라며. 또 계시잖아요. 까미유 랑그레이님. 카미오 랑그레님 왜 안 보이시오 요즘.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상한 메르미가 이야기입니다. 이걸 못 본 것 같아. 마지막에 또 동물기는 철학이다님이 남기셨어. 아, 그래요? 니 못 봤지? 네네 아직. 뭐라고 남기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연방의 하얀 목마 이번 주 탈옥 방송 잘 들었습니다. 화이트 베이스. 그 다음에 검은 사제들 편에서 메르미님께서 사도들의 이름을 드립을 쳐주실 줄 알고 되게 기대하셨었나봐. 그때 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만 진짜? 다 못 외워가지고 거기다 L자가 붙는데 그게 천사 할 때 L 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가장 유명한 첫 번째 사도가 사키엘? 물의 천사라고 하네요. 타쿠들의 그럼요. 신호예요. 되게 다들 아밀레자? 숨기고 그냥 살고 계신 거예요. 사회적 인식이 안 좋으니까. 네. 여기도 한 명 있습니다. 메타쿠. 그 다음에 신보89님께서 더 대두름도 한번 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네. 진짜 많이 들렸네요. 못 읽은 댓글도 많은데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피자 먹었어요. 네. 아, 네, 맞아요. 네, 잘 먹었습니다. 아이디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고 아 그래요?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게 네, 먹었어요. 오랜만에. 잘 상고수님이 뭘 들고 오길래 깜짝 놀랐네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후원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미스테리 심리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김꽃비 씨 주연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마조히즘이랑 네. 사디즘. 그거랑 사디즘이랑은 다른 영화예요. 맞아요. 네, 2015년 10월 29일 개봉했고요. 감독은 김동영, 주연은 김꽃비. 김꽃비 씨가 똥파리에 나왔었어요. 맞아. 맞아요. 어쩐지 지금- 여기서 많이 나시더라. 네, 지금 그래서 살을 되게 많이 빼셔가지고 음. 그때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맞아요. 이번 영화에도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신환 씨 남자친구 역으로 나오는 분이 그쵸. 이분이 시간 이탈자에 나와요. 하고 소셜 포비아에도 나와요. 그래 맞아. 정말 알고 너무 금방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 시간 이탈자에서 되게 인상이 강했었거든요. 맞아요. 선물 선생님인가로 나와서 그 두 분이 이제 주연이고 네, 줄거리 되게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인공 아영 김꽃비 씨죠. 좀 불쌍한 여자예요. 환경이 되게 어려운. 일단 언니가 알코올 중독자고 자기는 피부과 조무사. 맞아. 집이 그냥 아작났죠. 엄마는 재혼했는데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네, 이렇게 좀 현실이 안 좋아서 처음에는 그냥 좋은 고급 아파트나 이런 거를 보러 다녀요. 맞아요. 그냥 이제 아이 쇼핑하는 거죠.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엄청 좋은 네, 아파트. 호화 아파트. 네, 호화 아파트. 조금 옷 세게 입고 그거 보러 다니고 뭐 비싼 TV를 계약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본인이 못 가질 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체험하는 거. 대리만족. 아이 쇼핑은 할 수 있잖아. 간접 체험이지 간접 간접 체험. 체험. 간접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점점 이런 거를 하면서 거짓말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들이 점점 불어나고 본인도 점점 지쳐간다는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좀 불쌍했어요. 맞아요. 엄청 불쌍했어요.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이게 되게 극적으로 막 스펙타클하진 않았는데 이 여주인공의 상황이나 이게 다 20, 30대들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되게 미묘하게 잘 잡아냈어요. 영화 보셨죠? 네, 네. 맞죠. 저는 그 식당 씬에서 그 종사자끼리 막 얘기하는데 맞아, 그 맞아. 상황이 약간 이미 왕따가 된 상태거든요. 거짓말을 맞아. 눈치챈 동료들이 되게 현실감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사진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잖아. 찍어왔나 봐.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엄청 완벽하진 또 못한 거야. 그래서 허점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 상황이 저는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그 있을 때 그 미묘한 그 대장 하나 있고 그치. 옆에서 왕따긴 한데 그래도 한마디라도 거들어주는 친구, 좀 따스한 친구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완전 왕따 시키진 않는. 그럼요, 성인이니까. 여자들 사이는 진짜 남자들 사이는 안 껴봐서 모르겠어요. 남자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너무 막 곤두설 정도로 너무 리얼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요? 어느 부분이요? 그 식당에서 여자들끼리 그 얘기할 때, 은근히 따돌릴 때. 참 리얼하죠. 너는 저는 저 좋아하는 장면 있잖아요. 모텔 씬. 왜 다 아죠? 남자 그 장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그 TV를 취소했던 장면. 아유, 아니라- 저 음란막이 구태야 돼. 강대리는 저는 이때까지 20화잖아요. 지금 녹음하는 게 지금 가장 재밌었어? 저는 가장 와닿았어요. 진짜 재밌었고. 그만큼 또 현실적으로 진짜 해서. 현실적이에요 영화가. 그리고 배경음악도 거의 없고 약간 그 실생활 사운드도 막 들리고 맞아요. 해가지고 근데 영화를 보면은 저는 이게 약간 저도 네이버에다 이제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여자를 보고 비판을 하는 댓글을 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던 거죠. 근데 포스터 자체도 되게 도발적이잖아. 넌 안 하니? 그치. 거짓말. 근데 원래 독립 영화들이 되게 좀 현실감이 많아. 그쵸? 아무튼 그런 걸 좀 배경 소리도 막 정말 우리 그- 실생활에서 듣는 소리잖아. 그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흔히들 그냥 보게 되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몰입감이 생기면 맞아. 그 영화가 이제 지루하지 액션씬 같은 거 없어도 네. 지루한 줄 모르고 보잖아요. 맞아. 이 영화가 약간 그랬어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 너무 그러니까. 현실감 있는 거야. 뭐 언니를 죽일 거야. 뭐 그렇다고 자기가 진짜 엄청난 남자를 만날 거야. 슬프더라고요. 어머니를 그럼. 찾아가는 부분이. 그러면서 애정을 갈구를 하고.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보면서. 진짜 보면은 진짜 그녀의 속상하실 거짓말이 설득력이 있었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경험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조금 다 있죠. 현실을 부정하고 환상 속에 살고 싶은 그런 심리.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에 코너! 알아보겠습니다의 도도 팔도도 팔도도 팔도 팔도 팔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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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도 팔도 팔. 이거 옛날에 그래 괘씸했어 그거 아니에요? 빠밤 빠바. 뭔가 입에 착착 감기죠? 응.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네. 리플리 증후군이 뭔지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한고승님만 보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래. 아니 여기 마이크가 한고수님 앞에 있어가지고 띄어쓰기 할 때마다 너가 대본에 써놨냐? 한 고수를 보며 이렇게. 오늘 옆에 앉았어요. 리플리 증후군이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현실과 다른 그러니까 거짓말. 망상장애 같은 거네. 네, 이걸 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특정한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증후군. 네. 대개는 이제 허구의 현실로 세계. 믿는 거지. 네, 허구의 세계를 기초로 하죠. 그리고 이제 성공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라고 투영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 게임에서 리니지 막 예를 들어서 리니지 하다가 그 게임 속일 뿐인데 내가 현실에서도 그 게임에서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냥 상상만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마치 그 상상이 실제인 건 신양 누군가의 네, 누군가 발설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제 이 증상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소설가인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고 1955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소설을 냈고요. 이 리플리라는 이야기가 리플리 병이랑 리플리 효과라고 나중에 불리게 됩니다. 왜냐면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인 톰 리플리가 비슷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이제 후반부터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소설 속에 리플리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리플리라고. 그래서 네, 그럼 포트리스 하이 스미스 그 사람이 소설가야? 네 맞습니다. 아, 리플리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무능력한 개인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허구의 세계를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 허구를 진실로 믿게 되면서 그 증상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대개 이제 리플리 증후군을 정신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야? 네,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다른 정신질환이 발병할 때 나타나는 그냥 증상의 일종이에요. 망상장애나 아까 말씀하신 조울증, 조현병 등이 나타날 때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리플리 증후군에 노출된 사람은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거짓말을 한다라고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주변에서 너 리플리 증후군이야, 너가 하는 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그 거짓 행각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 완전 저거네. 허경영이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비슷해. 그렇지. 너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빵상 아줌마. 네,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치료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동반을 꼭 해야 된다고 하네요. 단순히 이제 상담으로만은 치료하기 힘들다고. 심리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해 또. 네. 자, 이제 국내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첫 번째는 1918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을 당시에 살해되었다고 알려진 아나스타샤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실은 생존해 있고 그게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나요. 앤나 앤더슨이라는 여성이었는데요. 그 실제로 그 아나스타샤와 외모가 비슷했대요. 그리고 그 황실의 내막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이 여자를 아나스타샤라고 믿고 있었는데 2007년에 DNA 분석 결과 이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죠. 이제 결국 그 여자는 거짓말을 했던 거였고요. 자신도 속이는 거짓말을 했던 거였죠. 야.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 또 있죠. 국내 사건이죠. 2007년 사회에 큰 파문을 주었던 신정아 사건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속여서 본인이 이득을 얻으려고 학력을 속였던 거였죠. 당시에 영국 일간지인 인디펜던트 그 유명하지. 네, 그 해당하는 그 이슈를 보도했고요. 당시에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대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재능 있는 리플리 씨에 빗대서 재능 있는 신 씨라고 표현하기도 했대요. 재능이 있죠. 네, 그리고 다 속였어. 네, 얼마 전에 2011년에 신정아 사건을 모티브로 한 MBC 드라마 미스 리플리라고. 네. 이다혜 씨 주연. 네, 맞아요. 방영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 2014년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6년 동안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신입생으로 행세한 일명 신입생 엑스맨을 보도했는데요. 이 신입생 엑스맨이 2008년도부터 명문 대학교를 전전하면서 자신이 천연덕스럽게 신입생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저 그거 실제로 사례를 친구한테 들었어요.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 그 탑3 있잖아요. K대에서 의과대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OT에 참석을 하고 네. 다 놀고
통성명을 다 하고 어. 그러나 입학하지 않았어. 그래. 아 맞아. 그런 정원이 사람 다 들어왔는데 이 인간은 없어. 심지어 이제 선배들한테 밥을 얻어 먹기도 하고 학교 동아리 MT도 참석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래. 그 신입생 특권을 다 누린 거네. 6년을 일반 신입생들과 어울려 지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학교도 있고 저 학교도 있고 네. 다 있는 거야. 네, 그 동문이 몇 명이야 도대체. 들킬만 하면 다른 학교로 옮겨갔던 거죠. 네. 당시 이 신입생 엑스맨은 본인이 다녔던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명문대만 골라서. 그랬고요. 학창 시절에 이제 왕따를 당했던 각오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증상이 일어났다라고. 부모의 압박이 좀 심했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엑스맨이 왜 이렇게 그렇게 신입생 행세를 했냐 그랬더니 그 신입생 모임에 가면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네요. 뭐했니? 어디 그 사니? 이해가 안 이러고. 근데 이 리플리 증후군을 좀 악용할 수도 있겠다. 듣다 보니까 히말라야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올라간 분 있잖아. 아, 네네네. 등산 그분도- 여성 등산가요? 여성 등산가. 네. 근데 그분도 이걸 핑계로 댈 수 있는 거네. 자기가 일부러 사기 행각을 해놓고도 걸리니까 아 전 나는 리플리였어요. 근데 아니지, 인정하면 그건 리플리가 아니야. 실제로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 있는 사람은 절대 내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치. 이야기하지 자신이 인정하면 안 되지. 타인이 그거를 인정시켜야지. 타인이 인정하라고 이야기해도 아 그걸 안 믿는다. 그걸 믿지 않는 게 리플리 증후군.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사례는 자신이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한 자산관리사인 양 그 행동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안 씨였고요. 친척이야? 사돈의 팔촌?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눈빛이 아는 네. 눈빛이. 이 안 씨가 이제 SNS에서 클레오 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계사와 대학 교수 그리고 대기업 임원 등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해가지고 2억 원 정도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었고요. 메신저와 전화만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속였던 거였죠. 그것도 능력이다 진짜. 능력이야 진짜. 재능 있는 리플리네. 네, 그 사진이 되게 예뻤나 봐요. 네. 당시 그 여자분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8평 남짓한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제 붙잡힌 이후에도 자신을 담당하던 형사에게 이게 좋은 투자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진짜 정신 못 차렸네. 네, 이야기할 정도로 본인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그 자신은 진짜 자산 관리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이제 열등감과 도태 불안감이 표출된 게 뭐가 있었냐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관념이 있었대요. 그럼 집이 완전. 네, 그 8평 남짓한 집이 꽉 찼겠네. 완전 난장판이었대요. 그리고 나도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도 잘 못 버려. 아 저도 잘 못 버려요. 근데 도파리가 얘기했던 상황은 완전 쓰레기장처럼 해놨다는 네. 거지. 완전 쓰레기장처럼 강박이 있는 거죠. 강박이. 그걸 관리하는 게 자기 자산 관리야. 아 그렇지. 자산은 자산이니까.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파주 전기톱 살인 사건이에요. 아 이거. 네, 맞습니다. 사건은 2016년 5월 26일 네, 경기도 파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 고 씨가 50대 남자를 토막 살해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채팅으로 처음 만나서 하루 만에 파주 소재에 있는 통일전망대 인근 도로상에서 만났고요. 10분 만에 이제 파주에 있는 한 모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되게 이뻤다며. 네, 이 모텔은 무인 모텔이었고요. 고 씨는 이제 돈 때문에 남자를 만났고 핸드백 속에 약간 약 30cm 정도 되는 회칼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채팅남이 이제 시선을 흐트리자 모텔 안에서 순간적으로 흉기를 꺼내서 그 남자를 30여 군데 찔러서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안 맺고. 네, 그리고 인근 상점으로 가서 전기톱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뒤에 토막살인. 네, 사망한 남성을 몸통과 다리를 전기톱으로 토막내고 각각 가방에 담게 되는 거죠. 야 거기서 전기톱은 엄청 시끄러울 텐데. 근데 무인 모텔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주 지역은 외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잘 모르죠.
그리고는 이제 태연하게 채팅남의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일산의 한 기금속점으로 가서 300만 원어치의 반지와 목걸이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다시 그 같은 기금속점에 들러가지고 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더 사려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금은방 주인이 거래가 좀 이상하다고 좀 취소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자 고 씨가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물건을 사지 않고 다시 모텔로 돌아가고 모텔로 돌아간 뒤에 그 남자의 토막난 시신을 차에 싣고 다리 부분은 파주의 한 농수로에 그리고 몸통 부분은 인천 남동공단에 공장 담벼락에 버리게 됩니다. 5월 31일 오전 8시 30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공장 직원이 담벼락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발견한 후에 112에 신고하면서 이 엽기적인 살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인천 남동 경찰서에서 현장을 출동한 다음에 이제 수사에 들어갔고요. 그 유력한 용의자였던 고 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 씨는 처음에는 50대 남자가 성폭행하려고 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금품을 위해서 살해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경찰 조사 결과 고 씨가 이제 기금속을 구입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지게 됐고요. 인천지검에 송치돼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랑 뭔 상관이야? 이 여자가 끝까지 자기가 이 남자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성폭행 당하려고 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또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강하게 믿고 네. 있고. 근데 실제로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은 성폭행을 당해서 했던 게 아니라 정황상 기금속을 구입하려고 그치, 돌아다녔던 거죠. 결과는 그렇지. 예.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에 그거를 다 준비를 했던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가방을 산다든지 소비라든지. 전기톱을 구입한다든지 너무 태연하게 처음에 진술을 했을 때는 의도치 않게 살해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CCTV를 보면 이 여자가 진짜 태연하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살인에 맞추니까 리플리랑 연관이 안 되는 네. 거구나. 네, 맞아요. 그냥 살인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이 남자는 나를 성폭행하려던 남자라고 이 여자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행동은 다 정당화되는 거죠. 1심에서 검사는 이제 성매매 등으로 생활해오던 A씨가 고 씨죠. 과도한 금종력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하면서 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도 그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서 그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검사들이 주장을 했고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그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제 징역 30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잘했네. 네. 그리고 고 씨는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템팔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준비했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라고 말하지 마. 마지막은 괜히 기대감 주지 마. 아, 이거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 제가 리플리 증후군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누굴까? 두둥. 끊고 할까? 아니요. 자신의 거짓말을 확신하고 거짓말임을 인정하지 않는 인물. 떠오르지 않나요? 있죠. 확인해? 한고수. 설마 씨, 새끼야. 바로 청와대에 있는 그녀입니다. 와, 근데 좀 그래. 그런 거 같아. 진짜. 이거는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기사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라고 김제동의 턱투유에 정신과 의사로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남기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자기를 스스로 자기라고 믿으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가는 리플리 증후군과 비슷해 보인다 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서 박사는 박 대통령을 명시하지 않고요. 그라고 이제 쓰면서 그의 성장 배경을 통한 심리 분석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가족도 안 만난다는 그가 나를 만나줄 일은 없을 테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영원히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 매출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라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먼저 박 대통령의 3가지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지적으로 취약한데 무엇보다 자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약하다. 둘째,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 셋째,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기에 소수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지해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 박사는 박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된 배경으로 부모의 비명 행사를 이유로 드는 이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분명 트라우마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의 부모가 사망한 시기는 그가 성인이 된 이유다. 이것만으로 그의 지적 취약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심각한 트라우마로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기도 어렵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망다니기 마련이다. 혹시 그가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이라면 내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치열한 내적 성장의 증거를 찾기란 어렵다. 트라우마를 그의 심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하면서요. 젊은 시절부터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활발히 활동했던 박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그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원래부터 강했다고 생각한다. 힘을 갖기 원하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나 싶다. 네. 모두가 받드는 존재로 살기를 원해왔고 스스로도 그럴 만하다고 믿어왔다. 그냥 공주님이야. 네. 그러니까 본인은 공주라고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잖아요. 최 씨가 없다고 멘붕에 빠져 쉽게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적었대요. 지금의 공주거든요. 지금의 상황과 동일하죠. 서 박사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추정이고 소설일 뿐이라는 전제로 제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는 거짓의 자기를 스스로 자기라 믿으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가는 리플리 증후군과 비슷해 보인다. 결정적인 차이는 리플리 증후군처럼 적극적으로 자기와 주변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할 필요 없다는 점. 근데 그것도 또 주변에서 얼마나 실드가 많아. 네. 자기가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이제 매우 특수한 그의 조건 덕분인 거죠. 그는 영의 입구로 공주인 거잖아요. 그거로 이제 10대를 보냈던 거죠. 스스로를 이제 포장하기 위해 타인에게 체계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타인이 알아서 적당히 포장을 해줬던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그저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수준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알아서 옆에서 누가 봐야죠. 다들 영의 공주라고 이제 대해줬던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라고는 무능히 드러나지 않도록 노출을 피하는 정도였던 거면 충분히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서 박사는 성장을 멈추고 자기를 감추고 싶지만 성취는 이루고 싶은 그에게 조력자는 꼭 필요했을 것이라며 조력자에게 이용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고 이제 자기는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네. 네. 성숙을 포기하고 유아적인 자기에 대해서 머무르고 싶어하는 욕망의 대가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박사는 그의 심리를 아는 것이 정치적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런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추론들이 머리에 자꾸 이어지는 것은 그저 나의 직업병일 뿐이다. 피해가시네요. 네. 라고 적으면서 약 A4 2장에 가까운 글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찾아봐야겠다. 네.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추격해서 이제 적은 거고요. 아마 기자분이 이제 추격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되게 장문의 내용을 적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이 다 거짓말? 거짓의 상황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주변에서 거짓이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그 들어보니까 근데 뭐가 딱딱 리플리랑 나는 연관을 지으니까 맞네. 그쵸. 그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잖아. 아직도 그러니까요. 모르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탄핵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답답합니다. 네. 근데 일국의 대통령도 그런데 연예인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살면서도
정도의 차이다 뿐이지 주변에서 한두 번쯤 만나는 것 같아. 맞아요. 예전에는 일기장에 마음을 끄적거리고 행여나 누가 볼까? 책상 서랍에 자물쇠까지 채웠던 예전과는 달리 나 자물쇠 채웠었어. 다이어리에도 채웠는데. 아, 그거 그럼요. 다이어리 다이어리에 있어요. 자그마한 열쇠 거 작은 거. 되게 참 갖고 있었잖아요. 싶어가지고 몇 개씩 사버렸어. SNS가 생활화되면서 자신의 마음을 글이나 사진들로 하여금 친구들과 타인들에게까지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관심과 기대에 대한 보답이었을까요? 문화산책이네. 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관심병으로 인한 이제 잘못된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테스트 먼저 한번 해보고 가실게요. 강대리의 테스트. 이름하여 나도 관종일까? 빠밤. 네, 질문은 총 10가지고요. 접어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 글이나 사진을 게시했는데 좋아요가 적거나 댓글이 달리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허전하다. 둘, 자신의 노출이나 자극적인 사진을 자주 올린 적이 있다. 셋, 감정이 변할 때마다 SNS에 이를 드러낸다. 넷, 타인의 시선이 의식돼서 보정하지 않은 셀카는 절대 올리지 않는다. 저도 그렇고요. 다섯,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거짓된 일상을 SNS에 올리거나 주변에 얘기한 적 있다. 여섯, 나 자신을 3인칭화하여 문장을 게재한 적 있다. 일곱,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거나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성향을 널리 알린다. 여덟, 나는 SNS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과 대체로 친하다고 생각한다. 아홉, 일주일에 SNS에 올리는 게시글이 7개 이상이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주변 사람들로부터 SNS를 줄여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다. 네, 통계 한번 내볼까요? 몇 개 나오셨어요? 저 도파리는요. 던진다. 2개예요. 아, 한국수님은요? 저도 2개. 강대리님요? 전 5개요. 매미는 저는 하나요. 저는 보정과 거기 등록된 사람들은 좀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저는 친한 사람만 그 친구 하거든요. 게시하는 글도 보이거든요. 근데 저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은 아예 제가 안 보게끔 그냥 아예 그냥 안 뜨게. 네, 안 뜨게끔 처리해버려요. 지금 제일 게르긴 게 안 쓰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 싫은 게 카톡. 카톡 맞아요. 다 봐야 되잖아.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관종이다. 5개 이상 해당되면 강대리 5개다. 저 강대리는요. 네, 7개 이상이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만해. 아 그러면 한두 개는 상관없어요? 한두 개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5개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5개부터는 좀 의심을 해볼 만하고 이해라. 7개부터는 좀 이제 심리적인 이 치료가 새끼들은 필요하고. 오늘 좀 이상해 근데. 예전 같지 않아.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뉴욕의 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레이시 스피어스라는 27세의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레이 씨는 SNS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자신의 병든 아들이었던 가네폴 스피어스의 사진을 올려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요. 이제 레이 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 11일 동안 인터넷과 SNS에 28차례 글을 올렸었고 2009년 11월에는 슬픈 표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과 함께 내 천사가 23번째 입원했어요. 아들이 하루빨리 퇴원하길 기도해주세요. 라고 적었대요.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가네폴 스피어스가 사망하게 되는데 여기다 또 게시를 하죠. 가넷이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세상을 떠났어요. 라며 서서히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또 한 번 올리게 돼요. 야 진짜로? 네, 여기서 이제 전 세계 이제 네티즌의 주목을 받게 되는 와 상황인데. 미친년이네. 근데 아들 가넷은 지속적으로 알타가 숨졌어요. 몇 년 동안 알타가 이제 숨졌는데 이때 레이 씨가 소금을 먹여 아들을 학대해 왔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죠. 이제 검찰은 레이 씨가 민하우젠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검찰은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낳고 키운 레이 씨가 아들의 배에 삽입한 영양관을 통해
병원에서 관리하는 소금을 주입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이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공개된 공소장에 레이 씨는 의도적으로 아들에게 독성 수준의 소금을 먹였다고 밝혔었고, 검찰은 아들의 나트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서 뇌부종과 발작으로 사망했음에도 사전에 건강검진조차 했던 이력이 없었던 거죠. 이제 결국 뭐 레이 씨는 아들을 죽인 살인마로 남게 되죠. 국내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뭐? 어떤 한 어머니가 그 자기 애를 되게 헌신적으로 보살폈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되게 슬퍼하다가 그 어머니가 죽은 애를 잊지 못하고 또 한 애를 입양을 하게 돼요. 근데 입양한 애마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아, 입원했다고 죽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아, 그 헌실적으로 애를 돌보는 자신을 하려고. 그렇지, 코스튬이네. 외부에서 되게 불쌍한 엄마 음. 그리고 대단한 엄마라고 이제 칭해주는 거를 즐겼지 뭐. 즐긴 거죠. 그래서 그 애기한테 일부러 안 좋은 걸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젖병 같은 거를 그 씻을 때 하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 거를 가지고 젖병을 씻기고 걔한테 먹이고 뭐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제 자기 애 말고도 입양한 애도 그러니까 자기 애가 죽고 나니까 다른 대체품이 필요했던 거구나. 아, 그러네. 입양한 애마저 이제 죽은 거고. 아동학대가 진짜 많어. 그 이번 연도에 통지서 돌리잖아. 이제 초등학교 들어오라고. 네 맞아요. 네. 98명인가가 네 연락이 안 된다. 실종이야 지금. 네. 입학 안 한. 부모가 입학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시키겠어? 뭐 물론 뭐 안 좋은 상황도 있겠지만, 아이고 국외로 나갔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학대를 하는 것도 있지. 그래서 비슷한 증후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민하우젠 증후군이 있습니다. 보통 리플리 증후군이랑 둘이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네, 뭐 비교도.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일단 리플리 증후군은 스스로를 중심으로 현실 도피성을 띱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에요. 네. 내 심리를 보호하려고 망상을 한다는 데 있다면 민하우젠 증후군은 관심에 초점이 돼 있어요. 타인에 초점이 돼 있어요. 말 그대로 관심병이네. 그렇죠. 그렇죠. 완전 관심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고 자기의 쏟아지는 관심이나 사랑을 받으려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민하젠 증후군. 그러면 연예인들은 거의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봐요. 봐야죠. 근데 그거를 먹고 사는 게 연예인이니까 뭐. 또 직업이랑 겹쳐서 더 그게 증세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리플리 증후군은 자기 도피가 강하고 민하젠은 자기 과시가 강하다라고 뭐 이렇게 상반되네.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알아볼까? 18세기 독일 사람 민하우젠 남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건데요. 이 사람은 뻥쟁이입니다. 다들 보기는 봤지. 아, 봤어요. 허풍쟁이 남자. 네, 그래서 관심을 얻으려고 이제 자신이 대단한 모험을 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음. 그래서 이 사람 모험기를 몇 개 가져왔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야. 이게 구전동화처럼 조금씩 바뀌어서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더라고요. 네. 어느 날 오리 사냥을 나간 민하우젠은 점심 때 먹으려고 가져간 햄이 있었던 거야. 햄에서 기름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걸 떼서 줄에 묶었죠. 그래서 자기가 오리를 잡으려고 그걸 오리한테 던졌어요. 그랬더니 오리가 딱 먹고 기름 덩어리가 창자를 미끄러져서 똥구멍으로 뿅. 아, 그래서 다음 오리가 그걸 또 먹고 똥구멍으로 또. 근데 그 다음에요 또 오리가 꿀꺽 그래서 오리꼬지가 됐다는. 네, 그래서 오리를 다 엮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얘네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 끈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총을 땅 쏴서 아, 또 얘네들이 관통하게? 놀라면 놀라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줄을 타고 날아갑니다. 날아서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조종을 잘 해가지고 자기 집 굴뚝으로 아, 땡긴 상륙. 거예요. 아, 그런데 얘네들이 통구이가 됐네? 그래서 가족들과 만찬을 했다. 이게 아까 리플리 증후군이 그 허경영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민하우젠 증후군이랑 그렇죠. 가깝네요. 가깝죠. 관심.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내 눈을 바라봐. 아니지. 리플리 증후군도 섞여 있는 거야. 허경은. 자기가 또 진짜로 아니 당황을 안 한다며. 그렇긴 하죠. 근데 당황했잖아요. 네. 아니 허세가 공중부양하세요 있으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난 진짜 하는 거라고. 네. 아, 근데 어디 팟캐스트에서 허경영 씨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살짝 밝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허풍을 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아예 미친 건 아니었구나.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뭐 반반이겠지 뭐. 그리고 저 에피소드 중에 이게 좀 제일 웃겼는데 전쟁 중에 적진을 탐방하려고 대포화를 타고 가서 적진에 갔다가 대포화를 타고 다시 돌아왔다.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네 진짜. 근데 이거 다 어렸을 때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어요? 글쎄, 동화 처음 보면- 듣네. 나 무슨 동화책에서 이런 거 나도 되게 많이 동화책에서 본 것 같아. 지금 오리떼로 나왔잖아요. 저는 전래동화로 호랑이 엮은 거 봤어요. 그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군대 있을 때 뭘 했고 뭐 그런 내가 거랑 진짜 똑같은 거죠. 어마어마했어 예. 하면서. 내가 뭐 평양 갔다가 하려고 하다가 그냥 왔다고 작전이 취소돼서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허언증이네. 그죠? 허언증이죠. 그럴 수 있겠네. 허언증. 근데 이런 허풍들을 재미있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돌프 라스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묶어서 허풍선이 민하우젠 백작의 놀라운 모험이라는 이야기를 출판합니다. 재밌겠는데요? 근데 이 책이 대박이 나요. 대박이 베스트셀러? 나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막 더 덧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래동화처럼 막 조금씩 변형이 돼서 또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또 이런 심리를 영국의 의사 리처드 에셔라는 사람이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리처드 에셔가 원래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고요. 일단 의사 생활을 하던 의사인데 아픈 것 같진 않은데 아픈 것처럼 꾸며서 의사의 관심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고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맞아. 그리고 이 분야에 전문가가 또 따로 있는데 미국 사람 마크 펠트만이라는 정신과 의사예요. 마크 펠트만은 21세기의 인터넷 허풍, 민하우젠 증후군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이거의 특징이 좀 있어요. 민하우젠의 특징.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SNS나 인터넷 채팅에서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자꾸 어필을 해요. 그리고 실제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그거 있잖아요. 힐링 원형으로 모아가지고 저는 뭐에 걸린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다. 뭐 이런 모임 같은 거. 모임 같은데 해서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심각하게는 자기의 그 투병 생활을 실제로 생중계도 한답니다. 이 정도야 뭐. 더 중증으로 가면 이걸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지. 네, 일종의 다중인격의 증상이라고도 하네요. 심화되면. 그래서 민하우젠의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과 과거력을 극적으로 과장한다. 막 자기가 정말 아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품을 떠는 거지. 그리고 의료진에게 신경질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이러니까 의료진보다 더 잘 아는 거야. 자기가 막 거짓말 하려고 의학 용어랑 시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가 상처를 내고 치료를 했는데 그거를 더 만지거나 부작용을 일으켜서 계속 병원에 들르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대요. 잘 안 낫는다. 더 치료해라. 그 젊은 의사한테 일부러 자주 찾아가는 젊은 여자들이 많다잖아요. 그거 인정. 나도 인정. 그리고 검사 결과가 잘 안 나오면 계속 검사를 유도합니다. 음. 하고 보통은 자기가 병에 걸리면 어떤 진단이 딱 나왔을 때 막 침울해야 되잖아요. 걱정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질병이 나오면 안심해요. 내 거짓말이 돌았구나. 그렇지. 근데 이게 자기만 아프고 치료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자해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 또는 반려동물 그리고 자신의 환자를 상처 입혀서 자기가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민하우젠 바이 프록시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줄여서 BMP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를 자해해서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소금 먹여서 아들을 세 번째 죽였잖아. 그게 딱 민하우젠의 특징입니다. 안 좋아. 친모가 많대. 친모가 그렇겠죠. 많고 아무래도 친어머니도 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더 대단한 엄마. 애틋해하고. 근데 여기서 전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사회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요? 네. 대상은 누구로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팀이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다 네. 하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고 그거를 해결을 막 하는 거예요. 자작극이네. 자작극을 막 꾸며서
그럼 누구시 대단해. 메르미는 역시 뭐 이런 걸 메르미밖에 없네. 네. 너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간질이나 이런 사건, 자작극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고요. 자기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막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사가 되는 거지. 네. 그런 거네. 네. 한구수님이 그 야외에 가면 불 막 피워가지고 막 고기 굽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 제가 열심히 굽고 있잖아요. 그럼 역시 도파리밖에 없다고. 그런 거를 부추기는 것도 거랑 비슷하다.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강제로 저를 뮌하우젠 증후군의 환자처럼 만드는 얘기하잖아요. 거잖아요. 도파리가 고기를 겁나 잘 구워. 막 이런 거. 그럼 제가 거기에 뿌듯해서 더 막 굽는 더 열심히. 그런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 틀려요. 개념은 틀린데. 개념은 틀린데 뭔가 상황은 비슷해요. 마치 제가 뮌하우젠 증후군에 이제 걸린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거 잠깐 스토리 짜보자. 우리가 고기를 굽잖아. 그럼 안도팔님이 숯에다가 물을 뿌려 놓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불이 안 붙네 누군가 맞아, 그러면 맞아. 그치, 내가 그치. 사올게 하고 와서 짠 하면은 우리 도파리밖에 없네.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미나오젠 그러면 내가 진짜 뮌하우젠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 더 쉽게 하려면은 우리 옛날 맥가이버 있잖아 영화. 어. 그 맥가이버가 다른 사람들 구출시켜야 되는데 다 못하는 거야 이 구출 방법을. 근데 맥가이버는 이 구출 방법을 알아. 그쵸. 그 맥가이버가 이미 다 꾸며놓은 상태인 거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딴딴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이러면서. 그 알고 보니까 맥가이버가 다 꾸며놨던 세트인 거야. 그게 오롯이 진짜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샌 안토니오 병원에서 일어난 간호사 살인 사건입니다. 이 병원에서 5개월 정도 사이에 아이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20명 가까이가. 의심된다. 5개월 동안? 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의심이 되잖아요. 너무 이상. 갑자기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이 사인도 약간 일치해. 죽은 비슷하구나. 사인이 호흡곤란과 출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상해서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치. 근데 알아보니까 죽은 아이들의 죽은 시간 3시에서 11시 사이에 사망한 거야. 대부분의 아이들이. 근데 이 시간이 간호사들의 근무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원이 일단 1차적인 대책으로 근무진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마무리되고 병원은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해. 근데 여기서 개업 의사가 있었나 봐. 그래서 따로 병원을 차리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간호사 몇 명을 데리고 개업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또 아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개업한 병원에서요? 네. 용의자는 추려졌어요. 그 중에 하나야. 그치. 근데 결국에는 밝혀진 게 지닌 존스라는 간호사가 용의자로 지목이 됐고 이 여자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 정황을 보니까 범인이었던 거죠. 근데 왜 민나우젠적이냐면 자기가 약물 투여를 하고 아이가 막 위급하면 막 달려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몇 명을 또 살렸대요. 한마디로 해결사. 아까 말했던 해결사네. 진인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막 그러면서 자기가 아프게 하고 자기가 낫게 만드는 거예요? 긴박한 순간에 나타난 거잖아. 뛰어가서 막 아이를 막 살리는 척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몇몇이 살기도 했고, 야, 되게 무서운 증후군이구나. 근데 거의 다 죽었어요. 좀 슬프죠. 이제 또 살해 약물이 원래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되게 센 약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미약한 그런 거 뭐 혈액 응고제, 그래서 헤파린이라는 혈액 응고 약물이랑 마취제인 석시니콜린이라는 약물이 있다네. 그래서 요거를 투여를 한 거죠. 그래서 위협해지면 자기가 막 맨발 벗고 뛰어가서 아이를 막 구하고 막 이런 쇼맨십을 했던 거예요. 직장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일은. 그러니까 진짜. 많이 있을 것 아까 사례 같아. 들어보니까 딱 와닿는 거야. 괜히 막 과장이 부장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자기 밑에 있는 애한테 준 다음에 괜히 못하니까 막 사고를 치게 일부러 해서. 보는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새끼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는 촉촉촉 풀어내고. 드라마에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나오잖아. 자, 이게 정도의 차이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진인 존스는 잡히게 됐고요. 이제 대충 죽은 애들은 46명 정도. 대충이 아닌데요? 이게 정확한 수치를 모른대요. 자기가 자백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99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 텍사스 교도소가 수용 인원이 안 되는 거야. 텍사스 교도소가 부족해가지고. 전기톱. 네. 그래서 부족해가지고. 가방에 공단에 갖다 놨네요, 머리는. 근데
근데 99년형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도 한번 났더라고요. SBS 뉴스 영상도 있고. 이게 3일을 하루치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사고를 안 치면 3일 산 걸로 쳐줘서 99년형을 받았고 이제 33년 그러네. 33년만 3분의 1이니까. 복역하는 것으로 하는데 2018년이면 석방이 예정입니다. 아이, 내년에 2018년? 출소하십니다. 근데 이 미나우젠 증후군이 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아, 영화 일반적으로 약하게. 네. 근데 정도의 근데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약하게는 다 있죠. 그지? 그리고 한국수님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느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 일을 가르칠 때 나는 할 줄 아는 건데 그 문제를 주는 거지 얘한테. 이거 해봐 인마. 그럼 못하면은 나는 걔 앞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만큼 그거는 대단한 못할 사람이야.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런 거잖아요. 이 미나우젠 증후군은 얘가 뻔히 못할 걸 알면서 야 너 해봐. 그럼 당연히 못할 거를 아니 시켜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당연히 못할 거라고 아는데 내가 일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둘 다. 둘 다 맞아. 가르쳐주고 해보라고 했을 때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뿌듯한 거랑 그렇지. 근데 모든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일반인한테도 조금씩 다 있고 다 있지. 있을 것 이게 같아. 정도가 심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했을 때 그게 문제인 심하면은 거지. 아까 간호사처럼 그런 거는 안 그런 되고. 거는 사이코패스 그것도 기질 그렇지만 있는 사람들 CEO 되게 많아요. 근데 악질적으로 어차피 못할 거를 당연히 누구나 못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양 이렇게 하고 그걸로 해서 자기가 그거를 잘하는 걸 보여주면서 만족감을 느끼면 그건 진짜 증후군이라고 할 수 근데 있는 거죠. 한구수님의 사례는 약간 가르치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것 그냥 같은데? 아무래도 얘를 좀 더 가르치고 싶으니까 그렇게 전자가 표현했겠지. 더 큰 거죠. 그렇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긴 해요. 아 비슷해요. 약하게나마 있는 거 아니야? 아 있죠.